고대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KUBS와 통장선거 대응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총장선거 방송의 사회를 맡은 고려대학교 교육방송국의 보도부장 유혜원입니다. 이번 총장선거 방송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구성됩니다. 1부에서는 후보자들의 비전을 들어볼 수 있는 공통질문과 각 후보자들의 공약에 맞춰 준비한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부 스피크 투 KU, 당신의 고려대학교에 말해주세요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종훈 후보자님 그리고 송형훈 중앙비상대책위원회 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1부 인터뷰는 크게 두 가지 순서로 나뉩니다. 우선 KUBS에서 마련한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총장선거 대응위원회에서 서울 캠퍼스, 세종 캠퍼스, 대학원 총학생회에서 수합한 개별 질문을 드리고 이에 대한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질문입니다. 박종훈 후보자님의 기조는 무엇인가요? 이 기조라는 말이 제가 좀 이해를 잘 못했던 것 같은데 느낌적으로 뭔지 알 것 같아요. 저의 기조는 울림의 고려대학교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게 이제 저의 기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울림이 있는 대학, 그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 공통질문입니다. 총장 후보자로 출마하시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세요. 이게 제가 그 홍보 동영상에도 또 일부 좀 보여드리긴 했는데 한 6년 전쯤 될 것 같아요. 그 당시 제가 의무기획처장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이렇게 학생들 단톡방 문제가 된 게 있었어요. 성희롱 관련해서. 이제 그거를 본부 차원에서 이렇게 대책 마련을 하다가 보니까 뭐 하나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 뭐냐면 이제 말 그대로 대책회의예요. 뭐 가해자 피해자를 어떻게 한다든지 뭐 또 언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할 건지 그런 건데 이제 그런 회의가 끝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근본적인 문제, 정말 왜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뭐 그러한 것들이 단톡방에서 성희롱 사건이 뭐 우리 대학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지금 뭐 다반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학에서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 다른 대학이라면 몰라도 우리 대학에서만큼은 근본적으로 한번 좀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그때 했고 또 이제 두 번째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대학을 보니까 최근 한 몇 년 동안에 보면은 그 대한민국 사회에서 내가 생각하는 고대는 굉장한 대학인데 어떤 좀 존재감이라 그럴까 그런 게 좀 많이 퇴색한 것 같아요. 그냥 모든 대학이 좀 그렇긴 한데 좀 존재감 있는 대학, 대한민국에 꼭 있어야 되는 대학. 그러니까 제가 바라볼 때 우리 고대가 시대 정신이고 우리가 미래에 우리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갈 인재 교육에 우리의 어떤 그 이념이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인식이 좀 안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고려대학교를 한번 리셋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총장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세 번째 공통질문입니다. 후보자님이 준비하신 학우들을 위한 대표 공약을 설명해 주세요. 이 대표 공약은 사실 그 학생회로부터 좀 받은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지에 거의 다 녹아 있긴 한데 우리 학생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것이 세 가지로 그때 저한테 왔어요. 대표적인 거. 그거 말고도 뭐 굉장히 많이 왔는데 그 질문의 순서를 보기보다는 제가 딱 봤을 때 가장 비중 있게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은 학생들이 생각할 때 학교 전반에 돌아가는 특히 교과 과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학생의 참여에 대한 기회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가장 크게 좀 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미 뭐 어떤 제도도 있고 운영위원회도 있고 다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번도 제대로 된 그게 없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좀 약간 좀 의외였고 왜냐하면 없던 것도 새로 만들어서 학생들을 좀 참여시켜야 될 그런 판국에 있는 제도도 활용이 안 됐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의아했었고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공약은 제가 만약에 총장이 되면은 정말 이게 빈말이 아니라 학생회와 함께 굉장히 많은 일들을 논의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진심으로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학생들이 이제 고민하는 게 이거는 이제 학생들만의 고민은 아닙니다. 그 모든 교수님들의 고민이기도 한데 지금 공간이 너무 많이 부족하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 제2전경대, 문과대 그런 공간도 없고
저쪽에 또 자연계 캠퍼스로 가면 거기서도 문제가 있고 뭐 모든 것의 그런 공간의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또 질문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어떻게든 해결할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저한테 하신다고 하면은 제가 그 답변도 드리긴 할 건데 일단 그런 공간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거. 결국 공간의 문제 해결이라는 거는 수업권의 보장이거든요. 그거는 공약이라기보다는 사실은 해야만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기숙사 문제.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첨예한 문제인데 이게 기숙사 문제가 이 논란이 된 게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게 해결이 안 되는가? 제가 한번 쭉 들여다보게 되면은 집행부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중에 하나가 답이 될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모든 거는 결국 의지의 문제 같다. 제가 병원장을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병원장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리더는 경영자는요 반드시 해야 될 일과 그렇지 않아도 될 일을 정확히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은 24시간 365일 계속 그 생각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연한 기회 해결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길이 열리기도 하는데 어떤 사안을 놓고 볼 때 그 사안을 회의 때만 갖고 들어와서 본다든지 하면은 이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학생과의 소통의 문제, 그리고 또 이제 그 교육 공간의 문제, 그다음에 세 번째 기숙사 문제는 결국은 의지의 문제지 어떤 해결책이 뭐 갑자기 툭 떨어져서 정답이 나오는 그 문제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는 제가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총 3가지 질문에 대한 박정훈 후보자님의 답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공통 질문은 총장선거 대응위원회의 개별 질문이 모두 마무리된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개별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캠퍼스 총학생회가 준비한 질문입니다. 질문은 총 4개이며 쟁점은 차례로 가치관, 소통, 재정, 그리고 교육입니다. 네, 먼저 서울 캠퍼스 총학생회에서 준비한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수님들은 정년이 끝날 때까지 보통 학교에 계시고 교직원 분들도 보통 학교에서 20년 이상씩 근무를 하십니다. 이에 반해 학생들은 휴학을 하지 않는다면 보통 학부 4년 동안만 학교를 다니고 졸업하면 교우로서 학교에 남아있게 됩니다. 학생들은 보통 교비 회계의 50% 정도를 차지하는 등록금을 내고 학교라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장에 있고 교수님들과 교직원 분들은 이에 반해 학교로부터 임금을 받는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은 학교에 있어서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시는지 후보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 질문을 한번 살짝 봤는데요.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회장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의 어떤 근간을 보게 되면은 학생들이 느끼는 이 대학이 학생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냐면은 학원에 오는 학원생을 바라보는 듯한 느낌으로 지금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학원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수험생들이 다니는 학원에서 그 학원의 뭐 미래의 비전이나 그런 거 우리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 학원에서 와서 우리가 돈을 내고 배울 때는 그 돈이 우리가 배우는 것만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때 지불을 하고 우리는 그만큼 배워서 나가는 거지. 이 학원이 앞으로 어떻게 잘 되고 그 얘기는 안 하는데 대학에서 느끼는 우리 학생들의 어떤 느낌이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다시 말해서 대학이 학생들에게 대학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보여주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게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더 심각해졌죠. 학교 자체를 나오질 않고 교수님들과 만날 수 없다 보니까 그런데 대학에서 바라보는 학생의 그 존재 이유,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그 시각은 학생은 올이에요. 대학에서는 학생을 제외하고 뭐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교직원만 있으면 그게 무슨 대학이에요. 대학에는 학생이 올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전부입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의 미래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학생의 가치, 뭐 또 존재 이유라 그럴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학생이 전부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이 되셨습니까?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캠퍼스 총학생회에서는 후보자분들께 3대 공약 요구안이라는 이름으로 인문사회관 및 사이언스 파이파크 준공을 통한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 학사제도 협의회 법제화 및 정례화를 통한 학생들의 의견 반영, 그리고 기숙사 신축을 통한 주거난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저희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총장이 되신다면 어떻게 응답할 계획이신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그 2번부터 제가 더 심각하다고 했잖아요. 질문의 순서는 1, 2, 3인데 제가 크게 받아들인 거는 2번, 소통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학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는 집행부의 그 관점의 그 문제이기도 한데 아까 얘기한 무슨 그 제도, 교육 과정에 대한 함께하는 그런 제도는 좀 반드시 그건 할 겁니다. 그건 총장이 직접 그거 챙겨서 그거는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법제화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법제화라고 주장하시는 거는 너무 안 되니까 법으로라도 만들자 그 뜻인데 사실은 법으로 만들어 놓고도 안 지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제 스스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학생이 모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기존의 우리 대학의 운영은 좀 교수 중심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해봐서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왜 학생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냐 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좀 창피한 얘기지만 고려대학을 입학해서 20% 정도가 1년 만에 학교를 떠나요. 이제는 학생에게 집중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전처럼 입학을 해서 전부 다 졸업하는 그 시스템이 아니에요. 1년 동안의 학생이 이 고려대학에 대해서 존재의 의미를 못 느끼면은 학생이 떠나. 소통은 이제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도 저는 분명히 그 소통의 문제는 반드시 제가 해결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이제 그 건물 신축 문제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이미 어느 정도의 그 시드머니, 그 시작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은 거쳤습니다. 근데 기존에 계속 어떤 방식이냐면 이건 고려대학교의 아주 전통적인 방식이긴 한데 우리는 돈이 다 모여야 건설을 시작해요. 돈이 다 모여야 돼. 근데 돈이 모일 수 있는 거는 과거 같으면은 재정이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재정에서 이렇게 몇 년 동안의 예산을 빼올 수가 있었는데 뭐 아시다시피 그 등록금 인상이 14년째 안 되고 그다음에 팬데믹으로 아주 직격탄을 맞으면서 대학 재정이 완전히 고갈이 났다는 거죠. 좀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 재정이. 그러면 그 기부금으로 할 거냐? 기부금 안 돼요.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또 지금서부터 경제가 너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3년 정도는 우리 기부금 기대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기부금에 의한 건설 그 건물 신축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기부금에 의존하는 대학 경영의 시대는 이제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시드머니 정도를 파악해가지고 그 시드머니 정도로 일단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저는 계획하고 싶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수익 사업을 상당히 늘려나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것마저도 안 되게 되면은요 이제는 대학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짓는 방식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돈이 다 모일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은요, 이 건설 비용이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되고, 그 기간 동안에 있는 기회비용, 우리 학생들이 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우리 교수님들이 연구 공간이 없어서 발생하는 그 기회비용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 건물을 짓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결정이 내려지고 나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 다 모여서 여러분들 이게 좀 좋은 예가 될 수 있지는 몰라도 우리 부모님들이 집을 살 때 돈을 다 모아서 집을 살려면요 너무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다 돈을 모아 놓으면은 그 사이에 집값이 또 엄청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대개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본금이 있으면은 그거를 담보로 그거는 이제 돈을 우리가 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앞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급여라든지 수익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우리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짓고 갚아나가잖아요. 저도 비슷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원 경영도 그런 게 있어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요.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단 그것이 무책임하게 대출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충분한 계획 속에서 대출을 일으켜서라도 그것이 필요하다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제가 어디서 뭐 기부금을 더 가져오겠다 뭐 이런 얘기는 그건 정말 저는 그런 공약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기숙사 문제는 저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 벌써 십수년 전서부터 우리가 부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이걸 못 짓고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정치적으로 해결할 겁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은 이제 구청장이 허가를 계속 지금 미루고 있는 거거든요. 구청장은 이 선거에 의해서 당선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땅에 우리가 짓겠다고 하는 건 법적으로 보장된 것인데 구청에서 그 법적으로 보장된 우리의 권리를 지금 지켜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저 구청장이 지역에서는 지역 주민들 몇몇으로부터는 인정받을지 몰라도 저 당에서 공천을 못 받게끔 제가 할 거예요. 그거는 제가 충분히 그렇게 할 거고, 만약에 그것마저도 안 된다고 하면은 예전서부터 나왔던 방식이긴 한데 이 지역에 있는 우리 어떤 그저 먼저 하숙하시는 그런 분들과 한번 제가 좀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거기 그 자원을 우리가 학교가 관리하고 학교가 그 쓰는 방식까지도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일 좋은 방식은 우리가 갖고 있는 토지에 어떤 식으로든 간에 기숙사를 짓겠다라는 게 제 방식입니다. 저 이거 해결하려고 여의도군 서울시군 다 쫓아다닐 겁니다. 우리 고려대학교 교우들의 파워가요,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문제는 학교 집행부가 구청을 상대로만 하려고 하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세 가지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확충에 대해서 KU 산단 펀드 운용과 바이오 헬스케어 홀딩스 등의 방안과 모금을 통해서 해결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KU 산단 펀드와 같은 창업 관련 펀드는 다른 후보자분들도 제시를 하고 계시고, 모금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결국에는 교우분들의 기부로 운영을 하고자 한다는 것인데, 어떠한 점에서 다른 후보자분들과의 차별점을 가진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거를 오해를 하셨어요. 제가 그 공약집을 만들면서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오해 소지가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얘기하는 KU 산단 펀드는요, 기부금에 의해서 조성되는 펀드가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KU 산단 산하에 제가 기업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려고 하거든요. 그 가운데는 외부로부터 수백억, 수천억을 받을 수 있는 그 기업들이 있어요. 센터가 있고, 거기서 조성된 수천억 원의 돈 가운데 10 내지 20%를 출연해서 펀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발굴해서 펀드를 만들겠다는 거지, 그 펀드가 교우들의 기부금에 의해서 만들겠다는 펀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수익 사업을 우리가 직접 일으켜서 그 수익 사업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의 일부를 펀드로 돌려서 그 펀드를 가지고서 다시 제2의 창업을 유발하겠다는 그 의미가 돼 있고, 바이오헬스 홀딩스는 의료원이 갖고 있는 무궁무진한 자산이 있어요. 의료와 관련된 거. 그것과 법인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그 부동산들이 있어요. 이것이 조인이 되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그 의미지, 저는 절대로 지금 얘기하는 펀드, 바이오헬스 홀딩스 이것들이 교우들의 기부금에 의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그건 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네. 이해하셨습니까? 네,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융복합 기술 개발 및 창의성 교차 교육, 자율성, 유연성, 책무성을 강조한 자기주도적 교육 과정 확대 등 추가적인 교육에 관한 공약이 앞번호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그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고려대학교의 강의는 전공 교양할 것 없이 강의의 부족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질 높은 강의가 많다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특정 전공들은 융합 전공이나 이중 전공 등에 의해 공급에 비해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본 전공인 학생들조차 자신의 전공 수업을 듣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차 교육을 위해 완전히 새로운 강의들을 신설하게 되면 실현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구상하고 계시는 혁신적인 교육 시스템 구현을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필요한 교원과 강의실 그리고 강의의 질을 확보할 예정이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참 답변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긴 한데, 제가 학생회장님께 좀 어떤 잠깐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대학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많은 그 새로운 문제들, 위기의식 가운데 하나가 이제 인구 감소로 인해서 앞으로 2040년인가 되게 되면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 수가 절반으로 줄어요. 분명히 고려대학교도 입학 정원의 절반 이상의 감축을 명받을 거예요, 대학으로부터.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들어와서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게 첫 번째.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어떤 교육의 트렌드를 보게 되면은 과거 같지가 않아요. 과거에는 뭐 수학과로 들어와가지고 수학과 속에서 교수님들께 배우고 이렇게 끝났는데, 이제 그런 대학의 문화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없어져가는 문화가 될 것 같고, 지금은 어느 이제 학과로 대학을 들어와서 그 학과 속에서 졸업하는 그 패턴에서 넘어가서 이제 대학을 고려대학교로 입학을 해가지고 그 고려대학 안에서 내가 요런 전공을 하고 나가는 것. 내가 입학은 했지만 그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게 자유전공학부가 약간 좀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이게 트렌드가 패러다임이 지금 변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지금 제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교육제도의 롤모델이 고려대학교에서 전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시 말해서 전통적인 학과 중심의 그 대학에서 앞으로는 이제 이것이 전공 중심으로 이렇게 전환이 돼야 되는 그 시점에서 와 있고, 또 한 가지는 교양교육 같은 것도 보게 되면은 과거의 방식, 60년대, 70년대의 그 어떤 프로그램에서 멈춰 있는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물론 강의 패턴이라든지 강의의 내용 질적인 거는 많이 변화가 됐지만, 교양교육 같은 것도 우리가 좀 한번 들여다봐서 평균 4년 동안에 우리 학생들이 배우고 나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봐야 된다는 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죠. 지금 학과에서 자유전공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 또 입학생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에 대한 대학 교육의 질적인 변화, 이런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놓고 볼 때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거기에 다 녹아 있기 때문에 저거는 딱 잘라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답을 할 수는 없고, 그 답을 해줄 수 있는 대학은 우리나라에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대가 만들어 나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세종 캠퍼스 총학생회가 준비한 질문입니다. 네, 먼저 세종 캠퍼스 총학생회에서 준비해 주신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훈 후보자님께서는 가속기를 기반으로 한 중부권 암센터, 세종고대 암센터를 언급하셨는데요. 의료기계 구매 및 용지 매입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이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 저 부장님이나 우리 학생회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세종시에서 중립자 가속기라고 하는 엄청난 약 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치료기예요. 일종의 방사선 치료기와 같은 건데, 이거를 세종시에서 국책 사업으로 가져오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것에 처음 시발을 그 디스크라이브 한 사람이 사실 제가 좀 처음에 관여가 돼 있었어요. 한 6년 전인데, 그게 지금까지 흘러와서 이게 됐는데, 이 가속기 사업은 이 중부권의 암센터의 그 어떤 뭐 개발이라든지 그걸 진입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긴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고려대학교 병원이 세종시에 들어가는 그 자체로는 제가 볼 때는 그닥지 프라미싱하지가 않는데, 암센터 개념으로는 들어갈 만해요. 중부권 전체를 보고. 단 이 모든 거대한 장비와 이 예산은 세종시가 제공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것을 핸들링하는 주체가 되는 거지 우리가 그것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을 핸들링할 수 있는 암센터를 짓는 거는 뭐 500, 1000병상이 아니라 약 2, 300병상이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그 정도는 투자의 가치가 있고, 만약에 이제 그거는 사실은 세종시하고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세종시의 입장에서도 그런 중립자 가속기를 운영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그 실력 있는 암센터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학이 들어가서 그걸 핸들링해 주겠다라고 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은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 학생분들이 고민했던 그 수많은 재원이 그렇게 들어가지 않고 그 수많은 재원의 대부분은 세종시가 끌어오는 것이고, 저희는 거기에
파트너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닥지 그렇게 크게 예산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 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총장이 되고 난 다음에 의지를 갖고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직 세종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나운스를 한 적이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캠퍼스의 행정적 분교 지위 철폐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1982년 혹은 그 이전부터 세종 캠퍼스의 수건 과제였던 행정적 분교 지위 철폐가 왜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했는지, 분교 지위 철폐 추진으로 인해 발생할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저 질문이 나온 것에 대해서 저는 되게 좀 당혹스러웠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아까 왜 총장 후보로서 무슨 계기로 나왔냐서 제가 하나를 사실 뺐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제가 언젠가 이제 그 고파스에서 우리 학생들의 어떤 논란에 됐던 걸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 고파스에서 이제 서울 캠퍼스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이 세종 캠퍼스 학생들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비하하는 듯한 발언들을 많이 했던 걸 제가 봤거든요. 우리 고려대학교가 지향하는 미래 인재상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포용하고 배려하는 문화인데 우리 안에서 같은 식구끼리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에서 교수 현상으로서 굉장히 놀랬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자, 그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의 분교지위 철폐는요,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가 1980년에 생겼는데 82년에 총장님이셨던 김준엽 총장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김준엽 총장님께서 이미 82년에 이거는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하셨는데 그게 지금까지 흘러온 것이고, 저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여러 번의 총장님들이 시도를 했다가 다 안 됐습니다. 안 됐던 이유는 우리 학생들의 반대가 심했어요. 서울 캠퍼스 학생들의 반대. 저거는 마구잡이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저는 우리 학생들, 아까 말한 교과 과정이라든지 우리 학생들과의 어떤 소통과 대화 속에서 푸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이 맞지요. 저는 우리 고대생들이 우리 인류애가 있고 박애 정신이 있고 그런 어떤 정의감이 있는 우리 자유정의 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진리와 정의로운 것에 대한 좀 인식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다면은 저는 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것으로도 제대로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은 특단의 조치를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거는 뒤에 거는, 앞에 거는, 그러니까 세종시의 중립자가족교감센터 이 부분은 사실은 세종시랑 조율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100% 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할 수 있지만, 이 분교지위 철폐만큼은 제가 총장직을 걸고 할 계획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일반대학원 총학생회가 준비한 질문입니다. 네,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에서 준비해 주신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일반대학원 등록금이 인상된 바가 있는데요. 인상된 등록금을 대학원생을 위해 환원하기 위해서는 현재 낮아지고 있는 장학금 수혜율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대학원생 장학금을 양적, 질적으로 증대할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제가 한 5년 전에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제가 이제 위원으로 들어간 적이 있어요. 등심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어요? 네, 그거 들어봤습니다. 보직자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위원회가 등심이에요. 거기 들어가서 이제 우리 학생 대표분들과 학교에 주로 이제 기획 관련된 그 보직자들이 들어가서 이제 우리 등록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학생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도 저 문제가 한 번 있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됐냐면은 이 대학원생들의 입학금 문제. 그래서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내가 학부를 했는데 내가 고려대학에서 다시 석사를 가고 고려대학에서 다시 박사를 가는데 왜 매번 갈 때 지금 질문은 그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대학원생들의 등록금에 대한 그런 좀 부담이 좀 많이 있는 건 사실이고, 장학금 수혜를 늘려야 되는 거는 사실인데, 이거를 재정적, 그러니까 지금처럼 경영의 위기 상황에서는 학교 교비회계로 이거를 올리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바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존에 우리가 대학으로 들어오고 있는 발전기금이라든지 장학기금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디바이드 하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 그걸 주로 이제 학부생 위주로 많이 쏠려져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더 많은 그런 발전기금과 이거를 끌어옴으로 인해서 거기서부터 학생들에게 그건 장학금 혜택 또 하나는 그 우리 교수님들의 연구비에서부터 들어오는 그 포션을 좀 더 그쪽으로 많이 이제 할애를 하고 또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산단산의 수많은 수익 구조를 갖게 됨으로써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의 상당 부분을 우리 학생들의 장학금 비율로 좀 쏟아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개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원생 인권 침해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장기 처분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서 가해 교수와 피해 학생이 학교에서 마주치게 되는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해 교수가 법적 처벌을 받아도 다시 교직으로 돌아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인권 침해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확충할 방안이 있으신가요? 제가 저 문제를 이번에 이제 우리 대학원 원총 그 집행부로부터 들었어요. 전 저게 이해가 안 가요. 왜 저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을 미온적으로 했는지. 물론 우리 대학이 미온적으로 한 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완전 법적 절차를 지켰을 것 같은데 학생들이 볼 때는 굉장히 답답하다는 거지 이게. 근데 저는 이 학생과 관련된 우리 교수들의 성적인 어떤 그런 잘못된 거 또는 연구비 관련된 잘못된 거는 굉장히 단호하게 저는 하려고 그래요. 그는 신속하게 그래도 진짜 그야말로 총장이 직접 챙겨보면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법적 단계에 요거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단계 기다리고 하는 그 과정이 이렇게 길어지게 되는 것을 저는 원치 않아요. 굉장히 당사자들이 괴롭거든요. 사실 학생들이 선생님들과의 사이에서 발생되는 성적인 문제라든 연구비 문제를 이게 거론한다는 자체도 쉽지가 않은데 그 환경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이거를 단계를 거쳐서 해결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둘 관계가 대등한 관계라면은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리고 대등하지가 않잖아요. 학생과 교수가 어떻게 대등합니까? 이게 사회적 지위가 대등하지가 않고 한자는 약자라는 개념을 보게 된다면은 전 뭐 집행부가 직접 챙겨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단호하게 할 겁니다. 네, 지금까지 총장선거 대응위원회의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 들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박종훈 후보자님을 한 줄로 어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제 스스로 볼 때. 네. 제 스스로 본다면은 이 고려대학교의 위기를 극복할 그런 그 경영 철학이 있는 후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줄로 얘기한다면. 네. 병원이라는 곳이요. 제가 병원 경영을 4년을 했지만 병원은 늘 위기 관리를 잘해야 돼요. 항상 사고가 나고 뭐가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병원은요. 시대 정신이 없어서 뒤처지면은 그냥 아웃돼요. 그러니까 항상 첨단을 걸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세 번째는 병원은요. 소통이 안 되고 화합이 안 되면은 못 나가요. 어느 한 군데라도 협조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소통과 배려의 리더십을 필요로 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병원 경영을 해본 사람은 일반적인 대학 경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위기 상태의 고려대학교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경영 철학을 가진 후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1대 총장선거 방송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부에서는 공적인 자리에서는 미처 확인해 볼 수 없었던 각 후보자분들의 성격, 가치관, 비전 등을 보여드리는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KUBS가 마련한 방송이 오는 7일에 진행되는 학생 전체 투표를 앞둔 학우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고대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